남편이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내 아들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 남자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30년 넘게 삭혀온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숨이 막혔다. 창수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인매.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순간 내 옆에서 오열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저 사람 오면 안 됐는데. 그 말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조문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저 집 재개발 확정 났대요. 보상금만 70억이랍니다. 장례식장 공기가 한순간에 변했다. 슬픔이 아니라 돈 냄새가 섞인 욕망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조문하러 온 사람들은 이제 내 집을, 내 재산을, 내 미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아들의 장례식장이 아니라 욕망의 경매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김정희, 72, 평생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았다. 23세 결혼했고 24세 아들을 낳았다. 남편은 지역 신문사 기자였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아들 창수 45는 내 전부였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호기심 가득한 표정. 창수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이였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엄마, 나중에 커서 대통령 될 거야. 엄마 사랑해. 그 말들이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런데 창수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부인 유감입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창수가 내 곁에서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창수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늘나라? 그럼 언제 돌아와? 못 돌아와. 창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나는 창수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어.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조를 전전하며 창수 하나만 키웠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파트 계단 청소를 했다. 손이 얼어붙고 무릎이 시렸다. 오전 9시부터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기름때 묻은 접시를 하루에 수백 개씩 닦았다. 오후 6시에는 공장 야간조로 출근했다. 밤 10시까지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창수는 혼자 밥을 먹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창수의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창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줘서.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눈가에 주름이 파이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창수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고생 다 갚아줄게.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 하나면 충분했다. 창수는 똑똑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나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내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이었다. 엄마, 나 이번에 과장 됐어. 엄마, 회사에서 성과급 나왔어. 엄마, 용돈 드릴게. 엄마, 이제 엄마 편하게 살아. 나는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런데 창수가 장가를 간 뒤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며느리 수진 41은 처음엔 착했다. 어머니, 저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나는 수진이가 마음에 들었다. 예쁘고 똑똑하고 창수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수진이가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손주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요즘은 좀 선 넘으시면 피곤해요. 어머니, 김치찌개 간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우리 애 위에 안 좋아요. 어머니, 빨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섬유유연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주무세요. 저희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요. 나는 매일 작아졌다. 내 자리는 엄마가 아니라 집안일 담당이 되어 있었다. 손주 민준 28은 내게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저기요라고 불렀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저기요, 안녕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저기요가 아니라 할머니인데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랑 밥 안 먹어? 할머니는 바쁘셔. 왜 바빠? 그냥. 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거울 속 내가 너무 초라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낡았고 눈빛은 죽어 있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물었다. 정희야, 너는 행복하니? 거울 속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 생일상 차리던 날이었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곤 거실로 갔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이 거칠고 허리가 아팠지만 괜찮았다. 수진이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온 목소리. 여보, 우리 이번에 가족여행 가자. 우리 셋만.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다. 우리 셋? 그럼 나는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집에 계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여행 가시면 불편해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창수가 뭐라고 하겠지. 내 아들은 그렇게 매정하지 않아. 그런데 창수는 침묵했다. 여보, 응, 그래. 엄마는 집에서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다. 어머니 모시고 가면 신경 쓰여서 여행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불편하실 거고. 맞아. 엄마 모시고 가면 일정도 천천히 짜야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걷는 것도 느리시잖아요. 그리고 잠시 뒤 그 말이 나왔다. 어머니는 그냥 짐이잖아요. 짐.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관통했다. 나는 손을 떨며 물을 틀었다. 물소리로 내 울음을 감추기 위해. 아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동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짐. 나는 평생 짐이었나?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창수를 키웠는데 나는 짐이었나? 창수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는데 나는 짐이었나? 창수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피를 팔았는데 나는 짐이었나?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그래, 내가 짐이라면 짐은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 내 방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카세트 녹음기가 하나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것. 남편은 지역 신문사 기자였다. 항상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인터뷰를 했다. 정희야, 이 녹음기 잘 보관해.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했다. 그런데 짐 발언을 듣고 나서 나는 그 녹음기를 꺼냈다. 증거를 남겨야 해. 나는 매일 밤 녹음기를 식탁 아래에 두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희미하게라도 들어오게. 처음엔 그냥 습관이었다. 그런데 점점 뭔가 이상한 대화들이 녹음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녹음기에서 이런 대화가 들렸다. 여보, 그 집 재개발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곧 될 거야.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얼마나 받을 수 있대요? 70억 정도래. 70억? 대박이네.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재개발 확정되면 그때 생각하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재개발? 우리 집이 재개발 대상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몰랐다. 70억. 나는 그 숫자에 어지러웠다. 그리고 또 하나. 내 통장에는 내가 30년 넘게 모은 돈이 있었다. 3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손에 쥔 전부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며느리가 내 통장을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통장 관리 제가 해드릴게요. 연세 있으니까 실수하실 수도 있잖아요. 말은 친절했지만 눈은 차가웠다.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니까요. 제가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나는 결국 통장을 내줬다. 그리고 며칠 뒤 내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수진아, 이거 뭐야? 아, 어머니, 그거 민준이 학원비예요. 500만 원이나? 요즘 학원비 비싸요. 어머니도 손주 교육에 관심 가지셔야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사진 한 장을 떠올렸다. 창수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상하게도 남편 얼굴이 없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창수를 안고 있고 옆에는 간호사가 서 있었다. 남편은 어디 있었을까? 그때는 남편이 사진 찍는다고
밖에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왜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없었을까? 며느리 수지는 요즘 부쩍 모임이 많아졌다. 어머니, 오늘 대학 동창 모임이에요. 어머니, 오늘 회사 회식이에요. 어머니, 오늘 친구 생일 파티예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밖에 나갔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향수 냄새가 진했다. 예전과는 다른 향수였다. 수진이는 핸드폰을 절대 내 앞에서 두지 않았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항상 핸드폰을 들고 갔다. 어느 날 수진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탁자 위에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오빠라고 떴다. 나는 순간 멈췄다. 수진이는 외동딸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문자 하나가 떴다. 오늘도 보고 싶어. 그 집 재개발 확정되면 우리가 다 챙기자. 내 심장이 뚝 떨어졌다. 재개발? 나는 그 문자를 사진으로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증거는 남겨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그리고 재개발을 노리고 있는 건가? 다음 날 나는 수진이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수진이는 친구 만난다고 했지만 그녀가 간 곳은 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와 만났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날 밤 나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다.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조금만 참아. 재개발 확정되면 그때 정리하자. 창수는 이혼하면 돼. 어차피 사랑도 없어. 재산은 70억 중에 절반은 내가 챙길 수 있어. 집이 4명이니까. 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면 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런데 막장이라는 건 사람이 준비할 틈도 주지 않는다. 며느리 생일상 사건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다. 창수는 회사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창수야, 괜찮아? 엄마 나 어지러워. 그리고 창수는 그대로 쓰러졌다. 창수야, 창수야. 나는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다. 응급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뇌출혈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가족분들 마음에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나갔다. 안 돼, 안 돼. 창수는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결국 눈을 뜨지 못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유가족분들 임종하셨습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장례식장. 나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며느리 수지는 울고 있었다. 진짜 울음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조문객들 입에서 딱 한마디가 돌았다. 그 집 재개발 확정이래. 보상금이 70억이래. 70억이면 대박이네. 이 집안 이제 부자 되겠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슬픔보다 욕망이 먼저였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내 아들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들어왔다.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쏠렸다. 저 사람 창수 씨 아니야? 아니야. 창수 씨는 저기 영정사진에. 그는 천천히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 남자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도윤입니다.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30년 넘게 삭혀온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은 창수 하나야. 어머니,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냈다. 낡은 은목걸이. 그건 내가 창수에게 어릴 적 걸어준 목걸이와 똑같은 문양이었다. 이건 어디서? 형이 저한테 줬어요. 어머니가 준 거라고. 나는 숨이 막혔다. 말도 안 돼. 그 순간 며느리 수진이 소리쳤다. 아니에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쫓아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누구야? 사기꾼 아니야? 재산 노리고 온 거 아니야? 수진이가 다시 소리쳤다. 경비 불러요. 저 사람 쫓아내요. 그런데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형 아니, 창수 씨가 죽기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엄마 지켜달라고요. 그 한마디에 내 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나에게 보여줬다. 거기엔 창수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있었다. 도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인정 못한 게 엄마 부탁한다. 수진이한테서 엄마 지켜줘. 나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창수야. 장례식 다음 날 며느리는 울음을 멈추고 갑자기 냉정해졌다. 화장도 했고 옷도 갈아입었다. 어머니, 이제 정리해야죠. 보험금이랑 집 문제요.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웠다. 수지나 창수가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됐어. 그래서요?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리고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창수가 유언장을 남겼어요. 집은 제 명의로. 나는 눈을 의심했다. 말도 안 돼. 그 집은 원래 어머니, 법적으로는 창수 명의였잖아요. 그리고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써 있어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정말로 집은 아내 김수진에게 상속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건 창수 필체가 아니야.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 확인받은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다. 어머니, 그 집이 어머니 명의면 뭐해요? 어머니는 이제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내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수진아, 너 지금 보험금은 5억이에요.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은 70억. 다 제 거예요. 잠깐 그 집은 어머니가 뭘 하셨어요? 청소? 빨래? 그게 돈이 돼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나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거기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오빠, 그 노인네만 치우면 재개발 보상금 70억은 우리 거야. 어떻게 치워? 보험금 타고 나면 요양원 보내든지 아니면 알아서 나가게 만들든지. 창수도 곧 필요 없어질 거야. 보험금 타고 나면. 그리고 그 옆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제발 엄마 건드리지 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당신도 곧 필요 없어질 거야. 아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지키려고 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창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며느리와 싸움이 커지던 날 도윤이 내게 찾아왔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사실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DNA 검사를 했어요. 무슨 DNA? 형이랑 어머니랑요. 그가 내민 종이를 보는 순간 내 눈앞이 하얘졌다. 결과는 단 한 줄. 김정혜 씨와 창수 씨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숨을 못 쉬었다. 그게 무슨? 도윤이 낮게 말했다. 형은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말도 안 돼.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이나 검사했어요. 순간 내 머릿속에 그 낡은 사진이 떠올랐다. 남편 얼굴 없는 출산 사진. 그리고 남편이 술 취해 중얼거리던 말. 정희야, 미안하다. 그 애는 내가. 나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럼 창수는? 형은 어머니 남편분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예요. 그리고 저는 그 여자의 진짜 친아들이고요. 뭐라고? 어머니 남편은 이중생활을 했어요. 어머니한테는 창수를, 그 여자한테는 저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다. 그럼 내가 평생 키운 아이는? 남의 아이였어요. 나는 평생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에게 내 인생을 다 바쳤다. 그런데 그 아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다. 그럼 난 뭐였어?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형은 어머니를 진짜 엄마로 사랑했어요. 형이 죽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도윤아, 난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엄마는 내 진짜 엄마야. 라고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창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내게 마지막으로 엄마 지켜달라고 했다. 나는 결심했다. 며느리와 그 오빠가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전에 내가 먼저 끝내야 했다. 나는 조용히 부동산에 갔다. 집 팔겠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시면 70억인데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하지만 빨리 매각해주세요. 명의는 제 거니까 제가 팔 수 있죠? 네, 그렇긴 한데 며느리분이.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는 소식을 듣고 눈이 뒤집혔다. 어머니, 지금 그 집 팔면 재개발 보상금 못 받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러니까 파는 거지. 며느리는 소리쳤다. 어머니 미쳤어요? 그 돈이 얼만데? 70억? 내가 왜 너한테 70억을 줘야 하는데? 그건 제 남편 명의잖아요. 명의는 창수 명의였지만 원래 그 땅은 내 땅이야. 남편이 나한테 물려준 땅이고.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 제발 그 집만은. 나는 그때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빠, 그 노인네만 치우면
70억은 우리 거야.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이건 내 목소리 맞지?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녹음기는 계속 재생됐다. 창수도 곧 필요 없어질 거야. 보험금 타고 나면. 수진아, 제발 엄마 건드리지 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며느리는 얼굴이 하얘졌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김수진 씨 맞습니까? 사기 및 공갈, 보험금 관련 조사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 불륜남도 같이 끌려나갔다. 저 사람들 관계가 뭐예요? 불륜 관계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악을 썼다. 어머니, 당신이 뭔데 피도 안 섞인 아들 키워놓고 유세 떠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그래, 피는 안 섞였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내가 준 밥, 내가 준 잠, 내가 준 세월은 피보다 진했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나갔다. 도윤은 떠나기 전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형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엄마로 사랑했어요. 도윤아, 너는?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었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미안해. 아니에요. 형 덕분에 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창수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밥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는다. 아무도 나를 짐이라 부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는 천천히 살아본다. 창수가 남긴 마지막 문자를 읽으며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나는 그 문자를 보며 운다. 그리고 웃는다. 나는 이제 자유다.